머니올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신만의 투자 전략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린 성공한 투자자이자 주식 관련해서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도 출간한 박민수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6월) 달에 뵙고 한 넉 달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예. 벌써 시간이 빨리 흘렀네요. 네.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는 요 부의 시작, 네. ETF 관련 서적도 출간하셨더라고요. 네. 책 쓰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2달 정도 걸렸고요. 두 달 만에 쓰셨어요? 네, 제가 이제 올해 50살이 되다 보니까 네. 재산을 좀 지키는 투자 전략을 좀 추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ETF 투자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노하우들을 이 책에 많이 담았습니다. 예, 뭐 2달 만에 쓰셨습니다만 워낙 실력이 있으시니까 내용도 풍부하고 투자에 도움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책 관련한 내용은 2부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예. 지금은 일단 요즘 주식 시장이 워낙 다급하니까 네. 그 내용부터 먼저 진행드리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요즘 시장을 보면은 뭐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약간 횡보 내지는 약세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장세가 한동안 계속될까요? 아니면 조금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올라가는 상승장이 올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최근 들어서 이 경우의 수들을 나열을 해보면 네. 상승할 거냐 아니면 하락할 거냐의 요인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이 사실 더 많은 그런 시장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유가를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유가? 예, 유가가 생각보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80를 넘어서 있고 계절적으로 또 겨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 난방 수요도 있고 미국이나 유럽에 또 원유 재고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겨울에 이 어떤 원유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일어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경기 둔화, 실적 악화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우려감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의 어떤 상황이 결국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강한 그런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내년 1분기 이후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실적 장세는 계속 유지가 될 거다. 그래서 그동안의 유동성 파티, 코로나19 이후로 돈을 양적 완화라는 그런 통화 정책을 통해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네. 그런 풍부한 유동성이 결국 유동성 파티를 불러오고 강한 상승,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가져왔는데 이런 이제 테이퍼링을 통해서 유동성 장세가 이제 마감이 되면 전통적인 가치 투자 방법이죠. 실적에 기반한 그런 개별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도 최근 들어서 뭐 중국의 여러 악재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부분들을 뚫고서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희 또 이런 개별 기업들의 어떤 실적 장세 그리고 낙폭이 과대된 업종들 그리고 위드 코로나 이슈 여기에 성장주로서의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 최근 들어서 이제 친환경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전기차라든지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뜻하지 않게 돌발 악재로 인해서 시장 급락이 올 때마다 기노브로 저점 매수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보니까 쉽지 않은 장세인데요. 이런 힘든 장세, 좀 어려운 장세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가치 투자의 기본법을 제일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은 최우선순위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은 사실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네. 앞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 중심으로 좀 기업 중심으로 좀 좁혀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기업들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선호를 해요. 그래서 시장이 어려울수록 변동성 장세일수록 특히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주로 매수를 하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위드 코로나, 에너지 업종,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이런 종목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선호하는 업종, 이런 부분들이 사실 향후 실적 개선이 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전통적으로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강한 모멘텀을 주는 배당주, 네. 그리고 필수 소비재, 이런 부분들에 좀 시장의 변동성에 맞서서 견딜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을 좀 주목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찬바람 불면 고배당주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작가님은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공격적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제가 이 3천만 원을 투자해서 뭐 8억 만들었네 이런 뭐 닉네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과거의 경험을 보면 이 손실 봤을 때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부분들이 지나고 보면 큰 수익을 안겨줬었던 것 같거든요. 앞서 언급했듯이 가치 투자의 기본, 실적이 개선되고 고배당 이슈가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들은 근본적으로 기업 가치가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대외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급락하면 아무리 좋은 기업들도 버티기 어렵고 하락하는 특징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변동성 장세, 하락 장세에서 원래 계획했던 최초 그런 추가 매수 관점에서 저는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마이너스 한 60% 정도, 그러니까 10,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한 4,000원 정도 되면 매수액을 좀 증가시키고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1+1 박앤세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에 샀던 옷을 5,000원에 2벌 살 수 있으니까 오히려 경제적이고 매력적이다라는 측면을 주식 투자에 연결하면, 그러려면 일단 기업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장기적인 성장성과 실적 아니면 어떤 특별한 모멘텀, 업황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오히려 저는 빅스 지수를 뒤집어 봐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공포 지수 반대로 해라. 네, 예. 그래서 시장에서 모두가 예스 할 때 혼자 노하고 노할 때 예스 하라는 옛날 광고가 있듯이 빅스 지수를 뒤집어 보면 모두가 공포를 심하게 느낄 때는 모든 주식이 다 내리거든요. 오히려 그럴 때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하면 수익날 그리고 매수 단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역발상 투자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급락했을 때 추가 매수했다가 이른바 물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이제 한시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고요. 실적이 또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기다림의 미학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라는 것은 저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겠다고 달려들다 보면 긴 호흡으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번아웃이 자주 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긴 호흡으로 혹여 매수하고 손해를 조금 오래 볼 수 있지만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본다고 하면 주식시장은 이렇게 제가 팔고 나면 오르고 그런 특징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다림에 지쳐서 팔았지만 그때부터 오르는. 그래서 기다림을 좀 즐기는,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투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업 분석을 좀 철저히 하고 그런 다음에 좀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면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많은 이제 투자 전문가들이 요즘 같은 하락장이나 약세장에서는 현금 비중을 늘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뭐 당장 현금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면은 좀 팔아야 돼서 기존의 주식을 팔아야 현금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좀 약간 덜 빠진 종목 위주로 손절매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저는 저의 한 주식 투자 한 20여 년 경험을 되살려 보면 손절매 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이 손절매가 이상으로 오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절매 투자 전략은 조금 저는 선호하지 않고요. 네. 뭐 추가 현금을 마련하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좀 많이 늘려놓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는 마이너스 통장을 좀 활용하기도 하고요. 사실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는 건 좀 약간 왠지 모르게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기회비용이
사실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는 환율 투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환율이 이렇게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보통 외국인들이 떠나면서 환율이 오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강세장에서 좀 현금을 외화예금이나 이런 쪽에 좀 외화를 사두거나 이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약세장으로 했을 때 그 달러를 팔아서 이렇게 공격적인 매수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달러를 좀 활용한 그런 현금 보유 전략도 있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 지키는 투자, 그래서 손절매를 좀 쉽게 하게 되면 사실 분석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 가치를 좀 분석해보고 내가 산 종목이 도대체 어떤 업종이고 어떤 종목이 주력, 어떤 상품이 주력 매출인지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손절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확신이 든 종목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손절매 하지 않고 잘 버티고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저는 가급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초보 투자자들도 있고 또 투자를 하지만 이제 소액인데 어느 순간 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지금 같은 시장은 오히려 본격 투자를 해도 좋은 시장인지 아니면은 지금은 좀 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 살아날 때 들어가는 게 좋은지 어떨까요? 저는 주린이 투자자에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배당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ETF.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적 개선주 중심인데요. 이 세 가지 모두 원금을 지키는 투자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원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저는 고배당주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런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ETF, 여기에 기관과 외국인이 주로 선호하는 실적 개선주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주식 투자를 할 때냐 라는 측면에서 저는 현금 보유 비중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는 게 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그런 최종 금액의 한 30% 수준을 좀 유지하면서 나머지 70%는 좀 유동성 장세에, 변동성 장세에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내년 1월 달에 그 배당락 이후에 그런 배당주들의 저점 포인트를 좀 잡아서 그때 좀 공격적으로 고배당주를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배당주가 좀 낫겠다. 가장 1번으로 꼽으셨는데 배당주도 뭐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쪽이 현재로서는 좀 나아 보입니까? 일단 배당주는 우리가 시가 배당률이라고 하잖아요. 네.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는데 시가 배당률이 저는 5% 이상인 종목들을 고배당주라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고배당주를 찾아야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각광받고 있는 고배당주는 아무래도 금융주, 그중에 이제 은행이나 금융지주 관련 주식들이 올해 실적 개선도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개선 이슈와 함께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정부가 배당에 대해서 제한을 좀 했어요. 이 은행주들이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도 좀 높고, 그다음에 은행의 건전성 차원에서 배당을 좀 축소해라 이런 권고가 있었거든요. 그 권고가 이제 올해 좀 해소가 되면서 아무래도 고배당 이슈들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네.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상의 또 어떤 수혜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주나 보험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보험금을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예적금 상품들을 많이 보유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서 보험주도 좀 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증권주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인상의 좀 악재 요소가 되긴 해요. 네. 금리 인상이 되고 이러면 뭐 거래 대금이 좀 감소하기도 하고 이런 측면은 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많이 좀 강화돼 있고 IB라든지 리테일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경쟁력 강화 측면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증권주들도 고배당 측면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통적으로 통신주들.
예. 뭐 통신주 뭐 KT라든지 뭐 LGU 플러스라든지 이런 통신주들도 고배당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5G 이슈와 그다음에 컨텐츠, K 컨텐츠 이슈로 상당히 실적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통신주들도 고배당주 관점에서 지금 아마 금융이나 통신주들은 5% 이상의 시가 배당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부동산 인프라 그리고 리츠 이런 주식들도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그 고배당 주들이거든요. 장기적인 그런 부동산 계약을 맺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고 그거를 분배금, 배당금 형식으로 수익의 한 90% 정도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 또 뭐 KTNG라든지 뭐 이런 주식들도 고배당주, S-오일이라든지요. 이런 주식들도 고배당주로 관심을 많이 끌고 있으니까요. 시가 배당률, 네이버 등 포털에 시가 배당률 또는 뭐 고배당 이렇게 쳐가지고 고배당주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고배당주는 실적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유지가 안 된다 보면 고배당이 좀 어렵기 때문에 실적과 그다음에 시가 배당률. 여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배당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배당 성향은 단기 순이익 중에서 현금으로 또는 배당을 얼만큼 하느냐 이걸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고배당주인데 안정적으로 그 배당 성향을 계속 유지를 하는지 배당 성향이 들쑥날쑥하다는 건 사실 배당 예측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개선되는데 안정적인 배당 성향을 하고 시가 배당률이 높다. 이런 종목들은 가장 매력적인 그런 투자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뭐 대신증권 우선주라든지 리드코프라든지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줬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우리가 배당락 이후에 고배당주들을 좀 지켜보고 연말에 이제 배당 부가 가까이 올수록 배당주들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배당주 펀드라든지 기관 투자자라든지 이렇게 증시의 변동성이 클수록 좀 증시의 안전망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몰리면서 실적 주가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과 실제 그 투자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수익률이 배당 수익의 한 2배 이상이 된다. 그러면 매도 관점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1월 중순 이후에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저점일 때 또 긴호흡으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10월입니다만 이제 곧 연말이 오지 않습니까? 연말 정도까지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쭉 볼 때 우리 증시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유념해야 될 변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연말에 가장 뜨거운 화두가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10억 원까지 해서 양도세를 지금 뭐 20%대 뭐 이상 해서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연말에 어떤 매수세가 좀 줄어들 개연성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시의 변동성 장세에서 연말이 다가오면서 매수세가 개인들의 매수세가 줄어든다는 점도 하나의 좀 변동 이슈고요. 그다음에 신용융자 물량 우리가 이 주식 매수 자금을 단기 대여해 주는 거죠. 신용융자 물량이 뭐 25조까지 올라왔다. 최근 줄었습니다만은 그래도 23조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시장의 돌발 변수에 의해서 신용융자 물량이 반대 매매 나오게 되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에 또 공매도 물량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랬죠.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이 반도체 D램 가격에 대한 좀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이 공매도 양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돌발 좀 우려 사항들이 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 원자재 가격 급등 이런 부분들이 상당 기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반사적으로 뭐 우라늄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고 뭐 원유 가격 뭐 급등으로 인해서 뭐 우라늄 가격도 상승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뭐 석유 가격도 상승하고 뭐 이런 석탄 가격도 상승하고 이러긴 하는데요. 원자재 가격의 어떤 하락이
당분간 없다라고 하면 어떤 그 기본적으로 기업의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원자재를 활용해서 또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시장을 짓누르지 않을까 좀 네. 그런 요소들 그리고 연내에 미국이 테이퍼링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 파티의 종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국의 헝다 사태라든지 전력난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좀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중국의 전력난에 따라서 어떤 원활한 이 공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돌발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네요. 호재 이슈보다는 악재 이슈들이 그중에 어떤 게 이렇게 더 불거져 나올 거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돌발 변수들을 좀 우리가 감안을 해서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되 네. 기업의 전통적인 그런 가치 투자 방법인 실적 개선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집중하자. 그러면 실적 개선이 앞서 언급했듯이 어떤 종목들이냐 외국인과 기관들이 선호하는 그런 업종들이 실적 개선이 될 거다라는 네. 측면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반도체 쇼티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차를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근데 지금 이 말레이시아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공급의 한 20-30%를 공급하는 동남아 지역의 그런 상황들이 좀 코로나 상황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그동안은 조금 주춤했지만 앞으로는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이어지는 그런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한다면 기관과 외국인의 좀 매수 종목들을 좀 집중해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을 매수하는 종목을 보시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주로 요즘 어떤 종목들을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기관과 외국인들이 자동차 부분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2차 전지 그 전기차 부분에 대한 네. 성장성에 많이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반기에 증시 조정 상황에서도 2차 전지 관련 그런 소재 기업들은 강한 상승 모멘텀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테슬라가 최근 미국에서 그 비트코인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세 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또 주가도 상승세하고 탄소 배출권 이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우리 그 시장에 강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급등, 인플레이션 예. 어떤 우려감,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수세들도 좀 이어지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뉴스나 그 다음에 거래소 통계 사이트 이런 것들을 봐서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ETF 투자도 개별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손절매란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가요? 저는 ETF를 투자했는데 한 마이너스 60% 정도 손해를 네. 보고 있다라고 하면 공격적으로 좀 투자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물론